정부가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등 혈전 논란이 제기된 백신의 구매 계약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제약사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 중이라며 수급 불확실성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점심시간에 완화하는 방안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백신 독자 도입 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당국은 협의 없이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여섯 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 등의 교체가 내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당 신임 원내대표도 내일 선출돼 당정청의 동시 개편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과로로 숨진 경비원이 최근 3년간만 74명으로 사망률이 두 번째로 높은 직업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로사한 경비원의 노동시간은 평균 17시간이 넘었는데 휴식과 잠자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쌍용자동차가 12년 만에 다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밀 실사를 거쳐 쌍용차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대규모 구조조정과 파업 등 2009년 쌍용차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백신은 이 두 가지입니다. 추가로 얀센과 모더나, 노바백스 세 개의 백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다섯 개 가운데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두 개는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700명 가까이 나온 만큼 이 백신 확보와 접종에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인데, 일단 방역당국은 희귀 혈전증 논란이 생긴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정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양민철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청 대강당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전국 104곳의 예방접종센터가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 하루 600명까지 접종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30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곳에서 백신을 맞기로 한 인원은 2만 명이 넘는데 배정된 화이자 백신 물량은 3,000명분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5,850도스를 입고가 되었는데 추후에 배정량에 따라서 이를 600명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모두 900만 명분 정도. 이 가운데 화이자 백신은 370만 명분가량이고 절반 이상인 533만 명분가량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백신은 여전히 협의 중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희귀 혈전 사례가 보고된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구매 계약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반응을 관찰하면서 살펴갈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얀센은 아직 국내 도입도 되지 않은 만큼 미국 상황을 지켜보고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계열 백신과 계약하지 않는다는 것도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어 국내 한 제약사가 해외에서 승인받은 백신을 오는 8월부터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백신 생산 기반이 늘어나 앞으로의 수급에 있어 불확실성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말 시작 예정이던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등 약 35만 명의 접종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 예약제 운영, 주말 접종 시행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편 청와대는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백신 추가 확보에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보건 전문가들이 이 혈전 증상이 확인된 얀센 백신을 언제까지 접종하지 말아야 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접종을 멈추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나라마다 서로 다른 대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얀센 백신 접종이 잠정 중단된 지 하루 만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전문가들이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언제까지 접종을 중단할지와 대상은 누가 될지 등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혈전 증상을 분석할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다음 회의로 결론을 미뤘습니다. We had physicians at CDC and at FDA and in our CISA program do detailed reviews of these cases and accompanying medical records. This investigation is still ongoing. 이에 따라 미국에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얀센 백신은 접종 중단 상태가 계속됩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얀센 백신을 이미 확보한 다수 유럽 국가들도 배포와 접종 계획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Emita consideración al respecto que esperamos que sea en los próximos días podamos poner a disposición, en el caso que sea favorable y esperamos que así lo sea, podamos poner a disposición de las comunidades autónomas las dosis correspondientes. 반면 프랑스와 폴란드, 헝가리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일부 국가들은 관련 논의와 상관없이 얀센 백신을 접종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얀센 백신 사용을 승인했던 유럽의약품청 EMA는 아직까지 접종 중단을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MA는 다만 미국에서 6건의 사례가 보고된 혈전 증상과 관련해 다음 주쯤 추가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회 접종이라는 편리함 때문에 한때 코로나19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얀센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백신 확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네, 최근 매일같이 새로운 확진자가 600명 넘게 나오면서 전체 검사자 가운데 확진자의 비율인 양성률도 4주 연속 늘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걱정이 큰데 주기적으로 미리 검사를 받게 했더니 추가 전파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부터 모두 14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화장실 등을 함께 쓰고 교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감염이 전파됐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해당 어린이집은 오는 22일까지 폐쇄됐습니다. 원생들과 부모들은 전원 자가격리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들을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한 분이 양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 같은 집단 감염의 여파로 전체 검사자 가운데 확진자의 비율인 양성률은 한 달 전 1.11%에서 1.62%로 4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진단 검사를 했는데 추가 전파 차단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실시된 선제 검사에서 모두 164명의 확진자가 발견됐는데 확진자가 나온 시설의 73.5%에서 추가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선제검사를 의무화한 이후 집단 감염 발생 시설당 평균 확진자 수, 유행기간, 치명률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제검사로 빨리 확진자를 찾고 조치를 취하면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제검사를 통해 발견된 확진자의 38.4%는 유증상자로 나타나 시설 종사자의 자가진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자가검사 키트를 학교에 시범 적용하는 사업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허가도 돼 있지 않아 시기상조라며 방역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가게 주인이나 점원이 없는 이 무인 영업점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리자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한 사진관. 카메라와 조명, 거울 등 기본적인 촬영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용자가 한두 시간 정도의 대여료를 내고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셀프 사진관인데 최근 1년 사이 곳곳에 생겼습니다. 여러 인원이 오래 머무르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출입자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체온 측정 매번 이제 손님마다 진행하면서 QR코드 체크인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손님들 방문했을 때도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스튜디오 안에서는 대기하는 걸 약간 금지하고 있어요. 문제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가게들입니다. 이곳은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손소독제와 출입 명부가 비치돼 있지만 상주 관리자는 없는 만큼 이용자들의 자율에 맡겨진 셈입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동전 빨래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교환기나 세탁기, 의자 등을 불특정 다수가 만지는데 출입자 명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접촉자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안전신문고엔 무인 영업점과 관련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신고됐습니다. 빨래방에선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장시간 대화하거나 음식을 먹는 경우, 셀프 스터디 카페에선 영업이 금지된 밤 10시 이후에도 5명 이상 모여 음료를 마시거나 좌석 간 거리 두기가 미흡했습니다. 무인 영업점의 경우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주와 관리자께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예고한 대로 9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 방역점검을 오늘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4차 유행의 확산세가 거세고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에 독자적으로 방역 대책을 내놓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방역 혼선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완화하겠다는 말을 꺼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방역의 책임과 권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갖고 있지만 이런 엇박자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방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지난달 24일 유흥업소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후 23일째 하루 평균 4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누적 확진자만 1,040명. 지난 1년 부산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이 최근 3주 사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확산세가 진정되는 시기, 또 정부와 협의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당국과 협의 없이는 어떤 조치도 진행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정한 지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에는 그런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율되고 또 합의되고 그런 그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지자체의 독자적인 목소리는 경기도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좀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백신 수입은 정부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부, 질병청 등과의 협의는 물론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실제 건의를 해올 경우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1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사 맞은 뒤에 이렇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접종을 증명하기 위해서 질병청장과 지자체장이 발급한 전자문서인데 이 질병관리청이 만든 스마트폰 앱에서 내려받으면 됩니다. 당장 이스라엘의 그린패스처럼 백신 여권으로 쓰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질병관리청은 이 증명서가 있으면 앞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돼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조사단의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변국들의 반발을 의식한 방침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명분 쌓기에 불과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올해 여름까지 일본 측과 국제조사단 구성에 합의해 신속하게 파견하겠다는 겁니다. We have a common responsibility. Every serious concern has a chance to be discussed and to be analyzed technically. 한국 전문가 참여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일본 정부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IAEAからの科学的な調査が歓迎する。第三者の立場からALPS処理水の取り扱い
安全性を確認をいただくこと。 이런 방침은 일본 정부와 IAEA의 온라인 회의 직후 나온 것입니다. IAEA 예산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주변국 반발이 이렇게까지 강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도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구구 인사들의 막말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한 자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에 대해 허세 그 자체다. 한국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량이 일본보다 많다는 게 밝혀져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IAEA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조사단의 활동이 자칫 명분 쌓기 용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장관 대여섯 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이 청와대 일부 참모진도 함께 바뀔 것 같은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은혜 기자, 이 정세균 총리 대선에 출마할 걸로 알려졌는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까? 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3일 이란 순방에서 귀국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오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게 총리직 마지막 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이후에 대선 행보에 나설 계획이라 후임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장 퇴임식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후임 총리 윤곽은 좀 드러났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내일 정 총리 교체와 함께 후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여성 총리다, 경제관료 출신이다 관측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청와대 관계자와 여권 관계자들 여럿을 취재해보니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는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부처 장관들은 어느 정도 바뀌게 됩니까? 네, 일단 이미 사의가 수용된 변창흠 국토교토부 장관이 교체 대상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등 주로 경제 관련 부처 대여섯 곳의 장수 장관들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총리 임명 때까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맡게 됩니다. 청와대 참모진도 내일 한꺼번에 개편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최재성 정무수석 등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도 동시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 쇄신 효과 등을 감안해 개각과 동시에 진행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원내 세력탑 선거도 공교롭게 내일로 예정돼 있어서 당정 청의 동시 개편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수출 실적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수출액은 1,465억 달러,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이 성장세를 이끌었는데요. 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13% 늘었고 자동차는 32%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동안 침체돼 있던 조선업은 최근 6개월 동안 세계 선박 발주량의 55%를 가져왔습니다. 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나름 선방하고 있는 건데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와 미중 패권 전쟁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와 산업계 대표들이 머리를 맞댔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GM 부평 1, 2 공장 다음 주부터 셧다운, 즉 전면 생산 중단에 들어갑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입니다. 역시 공장 문을 닫았던 현대차는 이제 겨우 재가동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런 반도체 부족 사태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까지 불붙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면서 우리 업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오늘 회의에서도 화두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른바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해 미중 압박에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가 협력 관계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올 들어 중국 업체의 고속 성장으로 점유율이 급감하면서 시험대에 오른 배터리 산업. 정부는 국내 배터리에 대해서도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종합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지원과 규제 합리화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K반도체 벨트와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네, 경비원이라고 하면 은퇴자들의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관련 법에도 이런 시선이 반영됐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휴무일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경비원은 예외로 뒀습니다. 이 쉽고 편한 일이라는 인식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에만 과로로 숨진 경비원이 70명이 넘는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경비원들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과로 사망률을 조사한 여러 직업들 가운데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고용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포함해서 대부분 아파트 경비원들이었습니다. 유호윤, 강병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고가 아파트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이나 불안한 고용 문제가 그동안 언론에 여러 차례 다뤄졌습니다. 분신을 시도했는데 그동안 치료를 받아오다 오늘 끝내 숨졌습니다. 나머지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에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한 경비원 58살 김모 씨가 퇴근길에 사망했습니다. 김 씨는 휴게 시간에 일을 했는데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 중이었습니다. 가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죠. 가까운 병원을 갔는데 벌써 이제 심중지가 돼가지고.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과로사라고 판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격일제 근무 형태로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연속 24시간 중 11시간을 쉰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 쉰 시간은 4시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4시간 교대제 근무, 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문제, 이런 열악한 근무 조건이 고인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경비원의 사업주인 용역업체는 김 씨가 지병이 있었고 휴게 시간을 보장했다면서도 과로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가 일했던 아파트에서 한 경비원의 하루를 지켜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2중 3중 주차까지 하는데 경비원이 직접 차를 빼주고 주차 공간도 정리합니다. 혼자서 관리하는 차가 110여 대. 주차 관리에 더해 분리수거와 각종 민원으로 초소를 벗어날 수 없어 휴게 시간에도 제대로 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면 역시 초소한 비좁은 침상이나 의자에 기댄 쪽잠이 전부입니다. 여기는 밥 먹고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멀리 나가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화장실에도 전화갖고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는데. 취재가 한창이던 지난 2월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는 또 한 명의 경비원이 사망했습니다. 기자님 뭐 좀 내가 전해드릴 게 있어서. 예, 말씀하시죠. 명절날 몰랐는데 예. 씨가 집에 들어가서 돌아가셨구만. 과로사 가능성이 있었지만 유족은 지금으로선 고인의 과로사 인정 절차를 진행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경비원 과로사,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만 발생한 일일까요? KBS 탐사보도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경비원들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 3년치 414건을 확보해 전수 분석했습니다. 이 경비원 과로사 신청은 3년간 111명, 이 가운데 74명이 실제 과로사로 인정받았습니다. 2018년 31명, 2019년 18명, 2020년엔 25명입니다. 이 과로사가 발생한 전체 직업군 가운데 자동차 운전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과로사에 이르게 된 경비원 74명의 근무 형태를 살펴볼까요? 이 과로사 경비원 중 일반 건물이 아닌 아파트 경비원이 59명, 80%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59명 모두가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했는데 한 명을 제외한 58명이 만성 과로로 숨졌습니다. 이 24시간 교대제는 새벽 6시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 6시가 돼야 퇴근인데 24시간 중 평균 8시간에서 많게는 13시간까지 쉬거나 잠을 자는 근무 형태입니다. 하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과로사한 경비원들에게 휴게 시간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중에 노동 시간이 있고 휴게 시간이 있고 수면 시간이 있고 중식 시간이 있고 노동 시간이 있고 형식적으로는 분류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의 24시간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실제로 과로사한 경비원의 노동 시간은 평균 17.5시간, 휴게 시간은 3시간, 수면 시간은 2.84시간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과로사한 장소 80% 이상이 사업장이었는데요. 근무지에 있는 시간이 24시간으로 긴 데다 1인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경비초소에서 쓰러져도 응급처치 등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과로사 문턱까지 갔다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경우들이 포함된 업무상 재판정 사례도 추출해서 분석해봤는데요. 최근 3년간 과로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인정받은 경비원은 173명이었습니다. 과로사 경비원까지 합치면 3년간 모두 247명, 그러니까 한 해 평균 80여 명의 경비원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쌍용자동차가 결국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09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적자가 이어져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쌍용차의 회생 여부는 이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외부 전문가들이 정밀 실사에 들어갑니다. 갚아야 할 빚은 얼마인지, 영업 능력은 남아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여기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쌍용차는 청산됩니다. 반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불필요한 자산은 팔고 전망 없는 사업은 정리합니다. 새 주인도 차지해야 합니다. 2009년 쌍용차 사태를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다시 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 선 쌍용차 직원들을 김준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텅 빈 쌍용차 공장. 지난주부터 임시 휴업 상태입니다. 경영 악화에다 반도체 부족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직원도 차도 없는 자동차 공장. 70m 높이의 굴뚝만이 공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6년 전 굴뚝 위에서 88일을 버틴 이를 만났습니다. 터널 모양으로 좀 공간이 있는데요. 거의 한 1m 정도 좀 안 되게. 그래서 저는 2018년도 12월 31일 날 쌍용자동차에 만 10년 만에 다시 어쨌든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직하시고 지금은 어떤 차를 만드는 일을 하세요? 티볼리하고 코란도를 좀 생산하고 있고 저는 샤시과라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요. 힘들게 일터로 돌아왔지만 불과 2년 만에 회사 상황은 다시 악화됐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일이 어떤 거세요? 이제 입에 올리기는 좀 싫지만은 어쨌든 인력 구조 조정을 포함한 자구안이 우리가 어쨌든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악몽 같았던 2009년의 시작도 이번과 같은 기업 회생 절차였습니다. 당시 회사가 대규모 감원에 나서자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했고 경찰의 강제 진압 끝에 파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복직 완료까지 무려 11년, 그 긴 시간은 깊고 거친 상처를 남겼습니다. 야, 정말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목숨을 좀 던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쌍용차 노동자들은 부쩍 말이 줄었습니다. 말씀 한 5분이면 되는데.
지난 그 10년 전의 아픔을 다시 되새기고 싶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든 잘. 소속 노조 파업 여부를 떠나 직원 모두가 입은 상처는 여전히 깊습니다. 공장 안에 있는 동료들이나 해고돼서 잠시 밖에 있었던 동료들이나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 똑같더라고요. 더 견디기 힘든 건 가족들의 아픔입니다. 특히 가족들 되게 이제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10년을 뭐 저만 이제 아픔 겪은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주변에서 저를 지켜봤던 지인분들도 똑같은 그런 아픔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 생존의 문제를 인정에만 호소할 수도 없고 노조마다 현 상황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해외 매각부터 공적 자금 투입까지 생각하는 해법은 여러 갈래지만 2009년 쌍용차 사태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 점 하나만큼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2달 된 아이를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아직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20대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생후 2개월 딸에 대한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최모 씨입니다. 치료받고 있는 아이 좀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최 씨는 추가 조사에서 자꾸 울자 화가 나 아이를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최 씨는 아이 상태가 나빠지자 119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병원에 전화했고 병원이 소방서에 최초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인근의 또 다른 모텔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 네 가족은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해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육아 수첩엔 아기의 분유량까지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걔는 차분하고 언어도 전혀 거칠지 않고 공손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애기를 낳으면 어떡하냐고 죄송해요.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사장님. 그러다 지난 6일 어머니가 사기 혐의로 체포돼 구속되면서 다음 날 구청 아동보호팀이 아버지를 방문해 아동보호 동의를 받았습니다. 가정 위탁이 한 차례 무산되고 12일 보호시설이 결정돼 바로 다음 날 건강검진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생리급여나 이런 것도 신청하기 위해서 동에 방문해서 모든 걸 처리하기도 11시에 약속을 잡았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날 아침에 부모가 모두 구속되면서 혼자 남은 19개월 된 오빠는 인천의 한 보육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검찰이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은 양 아버지에게도 징역 7년 6월에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아내의 학대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재판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부 안모 씨는 재판 과정 내내 아내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에서 공개된 SNS 대화 내용은 달랐습니다. 정인이가 숨지기 한 달 전 밥을 안 먹는다며 화를 내는 양모 장 씨에게 안 씨는 온종일 굶겨보라고 말합니다. 입양 직후인 지난해 2월 기침을 하는 정인이를 두고 아내가 장난 같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하자 약을 먹이지 않고 키우면 좋다고 답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정인이가 울지 않는다고 하자 귀찮은 존재라며 욕설을 담아 대꾸합니다. 검찰은 양부 안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론 이례적으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부부의 친딸이자 정인이 양언니조차 학대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인이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엄마는 사랑해서 때리는 거라고 했다고 정인이 양언니는 경찰 면담에서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했다, 부검 결과를 재감정한 뒤에야 뒤늦게 살인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여서 다음 달 14일 열릴 선고 공판에서도 무거운 형이 예상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할 수 없고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적어도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을 고발했고 한국거래소는 주가 급등락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없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식약처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와 해당 심포지엄 임차료 등을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제품 홍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 결과 발표를 허위 과장 광고로 결론 낸 겁니다. 연구 성과를 의심하는 반론이 계속 나오면서 남양유업의 주가는 5% 가까이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연구 발표가 있었던 13일부터 14일 사이 개인 투자자들은 60억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라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소간 이렇게 결과가 너무 서둘러서 발표된 것이 아니냐라는. 포털 사이트의 종목 게시판 등에는 주가 조작 혐의로 남양유업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이슈나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한국거래소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들여다보는 부분은 주식 부정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과장해 발표했는지 또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조사가 끝나면 금감원은 결과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나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주택 매매 시장처럼 임대차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됐지만 이 정부는 과세 자료로는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입신고를 통해 공개되는 전월세 임대차 정보는 전체 계약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집주인의 요구로 전입신고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 파악을 어렵게 하고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되나요? 전세권 설정으로. 전입신고 되는 게 많지 않아요.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인적사항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한 달 안에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도권 등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기는 계약이 해당합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인상률 상한제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임대소득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과세 부담을 느낄 경우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가격을 좀 더 올려서 계약하고 신고를 한다거나 혹은 임대 공급을 불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중단할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한 혼란과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임차인들이 감내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집하는 정보가 거래 참고용일 뿐 임대소득 과세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음 주 대전과 용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11월쯤 축적된 데이터를 우선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얀마 속보입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는 70일 넘게 이어졌지만 이제 거의 군의 무력에 진압된 걸로 보입니다. 방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장 특파원, 그럼 쿠데타 군부를 몰아내는 건 이제 사실상 어려워진 겁니까? 네, 시민들의 반쿠데타 투쟁은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시위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개의 장면을 준비했는데요. 어제 미얀마 군부의 사관생도들이 연중 최대 축제인 빈잔 축제를 즐기면서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거리에서 자국민이 군경의 총격으로 700명 이상 죽었는데 군인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크게 논란이 된 사진, 한 청년이 70일 동안
아직 700명밖에 죽지 않았다며 유엔은 더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쓴 글을 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참으로 냉소적인 비판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의 개입도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죠. 네, 만장일치가 필요한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유엔의 리비아 공습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해서 가능했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미얀마 공군이 다시 소수민족들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국경 남동쪽의 카렌족 마을, 또 북쪽의 카친족 거주지를 연일 공습하고 있습니다. 반쿠데타 시민 세력과 소수민족 반군과의 연대를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서 소수민족 반군들의 미얀마 정부군 공격도 더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군 고지를 점령한 카렌 반군이 보내온 영상인데요. 이들 반군과 힘을 합쳐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무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내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There are clear echoes of Syria in 2011. There too, we saw peaceful protests met with unnecessary and clearly disproportionate force. 시리아 내전으로 지금까지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얀마의 비극 역시 무고한 시민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콕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살인 누명을 쓰고 희생된 사형수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에게는 형사보상금이 지급됐는데 검찰과 육군이 이 보상금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집까지 가압류해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우익 인사를 살해한 혐의로 육군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이 선고된 고 전재흥 씨. 전 씨는 재판 12일 만에 대전 골룡골에서 총살됐습니다. 전 씨의 딸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11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에서 전 씨는 우익 인사를 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한 점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유족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3,700여만 원. 그런데 검찰과 육군 측은 부당이득이라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골룡골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배상금으로 유족에게 1억 원이 지급된 만큼 형사보상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과 육군은 소송을 진행하며 유족의 자택까지 가압류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셔서 골룡골에 70년간 저렇게 방치해 놓는 것도 억울한데 육군본부고 검찰청이고 그게 그렇게 탐나면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육군은 주 소송 수행자가 검찰이기 때문에 군이 나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고 가압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1심은 검찰과 육군, 항소심은 유족이 승소한 가운데 대법원은 4년 넘도록 법리 검토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한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가 지구대 앞을 지나다 갑자기 달려나온 경찰관에게 붙잡힌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백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창밖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 전화였는데 돈을 받아간 남성이 지구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지구대 앞에 신고 내용과 인상착의가 같은 남성이 지나갑니다. 용의자임을 직감한 경찰들이 달려나와 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조사 결과 예상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지구대 쪽으로 갈 것 같다, 뭐 어떤 인상착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마침 그분이 지구대 앞을 지나가서 피해자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남성에게 현금 1,7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아든 남성이 은행 현금 인출기 앞으로 가서 송금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수상히 여겼습니다. 남성을 뒤쫓다가 지구대 앞을 지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붙잡혔지만 피해자로부터 챙긴 돈의 절반을 이미 송금한 상황. 지연 인출 시간이 끝나기 직전 이 경찰과는 가까운 은행으로 달려가 범행에 쓰인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계좌에는 1,500만 원가량이 들어있었는데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돈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30대 남성을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일반 도로에 비해 단속이 여의치 않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 기사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많았는데요.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출구입니다. 단속하던 경찰을 보고 도망치려던 화물차 운전기사. 결국 경찰의 덜미가 잡힙니다. 휴게소 바깥에 가서 드신 거 있잖아. 아저씨 더 부르라고. 안 나와 바람이.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43%,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화물차를 몰고 나가던 또 다른 운전기사입니다. 처음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잡아떼다가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그제야 음주를 시인합니다. 화물차 주차장 곳곳에 수시로 음주 단속하겠다는 경고성 현수막까지 내걸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차가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단속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화물차 기사들이 술을 마시고서 최근 5년 사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음주운전 사고는 한 해 40건 꼴인 203건, 38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대형 적재물이나 화학 물질 등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의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장거리 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피로와 음주가 결합될 경우 치사율이 2~3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속이 느슨할 것이란 잘못된 생각에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